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예, 저는 조상훈입니다.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서영석 타임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주요 신문에 난 사설 그리고 오늘의 이슈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맥락이 있는지 짚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석 이사장이 8월 29일자로 사임을 했고요. 조합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장직을 사임한 겁니다. 이사직은 유지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은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한다는 말씀 다시 알려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환경부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예, 사업안을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 토요일자 조간신문들에 주로 이 기사가 실렸고요. 관련해서 사설도 실렸는데 예, 토요일자 조간 브리핑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짚어드리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주체는 강원도 양양군입니다. 예,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됐다. 예, 경향신문 8월 29일자 일면 보도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삭도, 이게 케이블카를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삭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줄을 의미하는 그 삭자에다가 그 도로 할 때 그 도자 쓰겠죠. 예, 어쨌든 설악산 삭도 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예,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의 사업 원안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이른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양양군에 내건 7가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으로 이동하는 탐방객 수를 줄이고 사냥을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 추가 조사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또 강풍과 낙뢰 시설의 안전 대책과 사후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고요.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공동관리 운영 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또 상부 정류장 주변에 식물보호 대책도 보완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이렇습니다. 설악산 많이 가보신 분들은 뭐 이해가 쉽겠습니다만은 오색 약수터에서 한 500m 떨어진 위치에다가 하부 정류장,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정류장을 만들고요. 총 연장이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대청봉 옆에 중청봉 옆에 끝청봉이라고 있다 합니다. 이 끝청봉에다가 상부 정류장을 만들어서 이 3.5km 구간을 잇는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양양군청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양양군청의 케이블카 추진단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부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결정됐는데 더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설문 문항이 좀 이채로워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성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양양 군민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출력한 시간에 보니까 37,586명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60.0% 됐고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6.4%. 적극 찬성하고 찬성을 더하니까 66.4%가 찬성 쪽이고요. 반대 3.6%입니다. 1,362명. 적극 반대한다 30.0%. 11,27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반으로만 놓고 본다면 66.4%는 찬성, 33.6%는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 문항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한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친인척이 설악산 케이블카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랑 연관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양양군에 물어봤더니 양양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공동 운영하라고 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양양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사를 설립할지 어떤 법인 형태를 유지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에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국민주의 형태로 이렇게 주식을 공모하고 하는 거는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양양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기존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인척이 운영한다라는 그런 뭐 설악산 케이블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양양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할 것 같고요.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물어봤더니요. 국비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국비 보조를 해주고 강원도가 일정 부분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일단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업 승인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양양군에서 보기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약 46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료되는 시점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는 완공이 돼서 운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양군청 케이블카 추진단의 얘기였고요. 이 뉴스를 신문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8월 29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 사업 승인 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국토관리 큰 오점 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이런 제목이고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없다고 2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안을 같은 위원회가 정반대로 뒤집고 말았다. 대규모 자연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추진 과정에서 법 취지와 절차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국토관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그릇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례나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이거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부결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느냐? 한겨레 신문 사설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하면서 억지 주장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오색지역 방문자와 케이블카 탑승자 수를 크게 부풀려 경제 성장을 과장했다. 양양군은 그곳에 산양 등의 배설물이 발견되었을 뿐 서식지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강풍으로 케이블카가 탈선할 위험성을 전문가가 경고했으나 양양군은 노선에서 꽤 떨어진 지역의 기상 관측 자료를 들이대며 안전성을 강변했다. 이쯤 되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새로 제시된 자료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왕의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게 마땅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반대로 했다. 자연보존 책임을 맡은 정책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다. 전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을 훼손했다면 지금 정부는 산으로 가서 4대강 사업을 벌이려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8월 29일자 한겨레 신문 관련 사설이었고요.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다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마저 일순간에 허공으로 날려보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일 뿐더러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개별 사업자와 지자체에는 도움이 될 망정 환경보존이라는 국익은 철저히 외면하는 사업이다. 이번 승인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 사업에 빗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며 반발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경제성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향신문도 이번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어떤 경기시설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열리고 또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찬성 입장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문순 지사는 어떤 입장인지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부 입장대로 케이블카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짓는 여러 경기장 시설도 환경 파괴가 좀 있더라도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내준 사업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8월 29일 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찬반이 팽팽했던 사안이다. 대표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같은 인공시설물은 곤란하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상당수다. 반면 노약자 장애인에게도 설악산 경관을 즐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고 케이블카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거라는 주민들 기대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동해 바다와 공룡 능선, 천불동 계곡 등의 핵심 경관을 거의 감상할 수 없는 오색에서 끝청 하단 구간으로 낙착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면 설악산 일대 최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했어야 외국인 관광객들도 감탄하는 명품 케이블카로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1시간 동안 산책만 하다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찾아줄지도 문제다. 예. 정부의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뭐 사업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입장을 조선일보는 8월 29일자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 뭐 한두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 케이블카라도 타고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관 보도록 사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지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이거 자연환경 크게 훼손하고 세계적인 희귀 동물 또는 이 식물들 이런 부분까지 위험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이신지 한번 판단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국회의원이죠. 심학봉 의원.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 아직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명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제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문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는 경북 구미갑입니다. 예, 구미갑 지역구 의원이고요. 경향신문 사설부터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의 심학봉 제명 의견 따라야 국회가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무소속입니다. 현재.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의 의견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존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문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를 의결하기 바란다. 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이 의견을 또 어디서 소화해야 되냐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이게 또 국회 본회의에 가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경향신문 사설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다음 달 초, 그러니까 9월이죠. 이제 내일이 9월 1일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 회의를 열어 심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4년 전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표결에 붙여졌다가 부결된 선례도 있다.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 기억들 하실 겁니다. 뭐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이 발언했다가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는데 부결됐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쌌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뭐 국회의원들은 제명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강용석 의원 다른 논란으로 뉴스거리가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제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징계 강화 등을 공언해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과연 자정 가능한 집단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터이다. 국회 조치와 별도로 검찰도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피해 여성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무혐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죠. 근데
이거 경찰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거세게 일자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30면에 있는 그 기사인데요. 사회부의 최재훈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입니다. 역시 심학봉 의원과 관련된 칼럼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수준 보여준 심학봉 이런 제목이고요. 지난 7월 말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제보를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설마였다. 제보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싶었다. 경찰과 호텔, 사건 관계자 등을 차례로 취재하면서 진상은 뚜렷해졌다. 피해 여성 측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제로 벗기는 바람에 속옷이 찢어졌다. 성관계 직후 즐기는 관계로 지내자고 말했다. 다른 술자리에서도 몸을 더듬었다는 등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가 있는 날 대낮에 호텔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무릎 꿇고 빌며 측근을 통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성폭행이 맞는지 진술 번복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정밀하게 수사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회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을까? 지금껏 국회가 징계를 통해 제명한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었다. 신민당 총재 시절 외신 인터뷰에서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통과시킨 징계였다. 이에 국회 차원의 자체 징계는 사실상 이름뿐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모두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만 가결됐다. 2011년 4월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이었는데 당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다시 출석 정지로 조정돼 가결됐다.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로 사라졌다. 현 19대 국회 들어서도 38건이 신청돼 자연 소멸을 제외한 25건이 계류 중이지만 의결된 징계는 한 건도 없다.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지금까지 18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잃고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이 18명이나 되지만 국회 자정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심학봉 의원 역시 국회 스스로 단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의원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배지까지 뺏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웃지 못할 농담도 던졌다. 이런 정신 나간 의원들에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회부 최재훈 기자가 기자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이었습니다. 국회 수준 보여준 심학봉.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심학봉 의원의 배지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3분의 2가 찬성해서 심학봉 의원의 금배지를 떼낼지, 예. 저는 그다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글쎄요. 제19 감싸기보다는 내년 4월 총선, 이거 부결돼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전체가 다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면 또 찬성에다가 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979년 10월에 당시 김영삼 의원 제명. 예. 국회의원들의 제19 감싸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에 실린 기고문인데요. 작가이면서 한글문화연대 대표 맡고 있는 이건범 씨의 기고문입니다. 무슨 주제냐면요. 교과서 한자 병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 한자 병기 추진 근거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자 교육부가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최근에 뭐 공청회 열리는 과정에서 찬반 양쪽에 몸싸움까지 있었고요.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초등교과서 한자 변기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벌써 10달이 지났다. 발표 직후부터 연구진을 꾸려 연구하겠나라고 말했지만 98%의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몇 시간이나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양을 다루는지 조사한 것도 없다. 발표 전이나 후에나 연구다운 연구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결정의 시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자 변기는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 우리 문자 생활에 큰 혼란을 부를 일인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초등교과서는 1970년에 한글 전용이 확립되어 46년 넘게 이어졌다.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과서 한글 전용, 한글로만 만들어서 배포하라. 이게 1970년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한글 전형이라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로 한글 전용 교과서가 아무 문제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글 교과서를 공부한 우리 중3 학생들이 독해력 분야 1위다. 이게 그런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글 교과서로 공부한 탓에 문장 뜻을 모르니 한자를 변기해 주자는 일부 어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뚜렷한 필요조차 되지 못하는 이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꼼꼼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다. 한글 세대의 독해력이 세대 간, 국가 간 비교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결책이 한자 교육 활성화인지 독서 활성화인지 다른 무엇인지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한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명 나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한문 수업의 문제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자 변기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면 그것과 교과 수업 사이에 충돌은 없을지, 읽기 속도와 흥미가 떨어져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을지 연구해야 한다. 이왕 질러놓은 거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이지만 말고 이제라도 순리대로 가기를 교육부에 바란다. 한국일보에 기고한 작가이면서 한글문화연대 대표인 이건범 씨의 글이었고요. 오늘 관련해서 조간신문 보다 보니까요, 국민일보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변기 멀었는데 엄마들은 벌써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얘기했는데요.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 한자 변기에 대한 찬반은 갈려도 입학 전에 한자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어느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 단계에서 애들 한자 공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부모 1026명을 대상으로 초등교과서 한자 변기가 한자 교육 및 학습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73%가 한자 변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68%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변기되면 자녀에게 별도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68%가요. 또 88%는 학원, 학습지 등과 관련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또 84%의 응답자는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학습지 업체는 올 상반기 한자 분야 미취학 아동 회원 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초등학생 회원 수도 약 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13일에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한자가 변기되므로 7세부터 7살부터 한자 학습이 필요하다는 홍보가 선행했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교육 업체들이 그런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일부 한자 사교육 업체가 정부의 시한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이런 지적했고요. 교육부가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중학교 3곳에서 교과별 학업 성취 평균이 가장 낮은 교과 분석해봤더니 한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배우는 학생들 좀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얘기는요. 세개 학교의 한문 평균 점수 봤더니 68.8점이고요. 예, 수학 평균, 수학도 좀 성적 잘 안 나기로 잘 알려진 학과 아닙니까? 예, 수학이 76.2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보다 낮은 68.8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표별에서 낙제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34.4%로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송인수 공동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정규 교육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려가면서 조기 영어 사교육 열풍이 불었는데 한자 사교육 시장도 그처럼 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자를 변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형제와 관련된 칼럼입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자 30면에 실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의 칼럼입니다. 한인섭 칼럼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치밀한 계획 아래 잔혹하게 살해하고는 현장에서 그녀를 성폭행까지 한 흉악범에 대해 극형의 선고는 당연합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2년 7개월 만에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법원도 좀 신중을 거듭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쟁점은 우리의 극형, 최고형이 반드시 사형이란 형벌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처형의 빈도를 줄여오다가 1998년부터는 사형 집행을 멈췄습니다. 18년에 걸친 우리의 체험은 사형에 집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형 집행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법률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100개 나라고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40개 나라입니다. 유엔 기구들도 사형 폐지 결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사형을 기본 형벌로서 집착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이고 이슬람 국가들은 대개 사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몇몇은 잔혹한 집행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법 감정에 비추어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흉악범행을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끼고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적했듯이 사형의 존폐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우리 국회는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지난 10여 년 동안 7차례나 제출했으며 올해에는 여야 의원 172명이 폐지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냉철한 숙고와 정밀한 토의를 거쳐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 폐지국의 단계에 있는 한국은 이제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에 이를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의견이었고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지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죠.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최근 한번 선고하면서 이 사형제에 대한 고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이 한인섭 교수의 말대로 국회에 여러 차례 이제 관련 법 개정안이 갔습니다. 근데 법사위 논의 단계부터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고 하고요. 법사위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9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하고 하면은 이 논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여론이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라면 뭐 법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뭐 하든 안 하든 빨리 이 문제를 좀 매듭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나머지 뉴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라디오 서영석 타임스를 듣고 계십니다. 서영석 이사께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가서요. 저는 조상훈이고요. 제가 대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오늘 중앙시평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의 칼럼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8월 25일 남북 합의로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 화해와 신뢰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8월 25일 합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말로는 북측이 사과와 재발 방지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감이라는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들은 유감을 사과로 환치하는 정부의 해명이 지록위마 같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또한 이번 타결을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 덕으로 돌리는 정부 태도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이번 합의에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측면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게 현대 외교의 본질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저서 회복된 세계에서 빈 콩그레스 이후의 유럽 질서 구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고 힘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고 이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지만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헌신인 반면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전쟁과 달리 평화는 숱한 제약이 따르는 외교 협상의 결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놓고 보면 8.25 합의 또한 남북 쌍방이 자제와 양보를 통해 얻어낸 안정적 위기 관리라 하겠다. 이런 평가입니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비정상 사태를 도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방 외교를 전개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재와 압박에서 관여와 동행으로 외교 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은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 주석에게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있으니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보다는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넌지시 주문하는 것이 최소한 한미 중 3국 공조를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육자회담 재개나 북한 핵 문제 타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월 방미 시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관여와 동행의 새로운 구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타이밍이다. 그게 창조 외교의 요체이자 남북 합의 이후 대통령의 진위와 속내를 의심해온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증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평화를 담보하는 외교는 어렵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의 조언이었고요. 관련해서 동아일보에도 특별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터놓고 말해야.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 국가 전승절 기념식 있죠,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일부터 2, 3, 4일 이렇게 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하는데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거든 남북 문제나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좀 터놓고 얘기를 해달라. 동아일보에 실린 특별 기구인데요. 남북 전략연구소장 맡고 있는 그 여영무 소장의 조언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경향신문 30면 디지털 뉴스 편집장인 이 차준철 편집장이 쓴 칼럼입니다. 2025년 언론 4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지금부터 딱 10년 후인 2025년에 언론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의 답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담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저널리즘 펀드가 주관한 저널리즘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인데요. 저널리스트, 발행인, 철학자, 과학자, 기술 전문인 등 관련 전문가 150명과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도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혔는데 한 움큼의 애플이라고 명명이 됐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은 적극 수용되고 시민 참여는 적극적이 않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소수의 IT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전 세계의 게임, 음악, 영화를 공급하는 거대 디지털 배급사가 뉴스까지 공급하는 양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뉴스는 수용자의 위치, 관심사, 소셜미디어를 바탕 삼아 개인화된 포맷으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뉴스가 곽강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지역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각국의 전통 매체는 살아남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공동체라고 합니다. 기술 적용은 더디고 시민 참여가 적극적일 때를 말하는데요. 시민들이 앞장서서 의제를 설정하고 각종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감시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기존 언론사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독자와 광고 수익이 떨어져 전통적인 수익 모델을 유지하기 버거워질 거라고 합니다. 독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로 간주되는 기존 언론 종사자들을 불신하고 그 대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화하는 소수의 스타 기자가 프리랜서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시민들이 탐사 전문 기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다고 합니다. 신문사 편집국이 프리랜서 외주 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언론사의 존립 근거는 갈수록 약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지금 조합원이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 지난번 총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거기에 좀 맥이 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기술 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시민 참여도 적극적일 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거대 IT 기업의 주문형 비디오, 생중계 컨텐츠 그리고 시민 저널리즘이 공존하는
일종의 좀 혼합형 그런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적자 생존. 기술 적용이 더디고 시민 참여 또한 적극적이지 않을 때 독자의 새로운 트렌드와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언론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언론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경영난에 손을 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의 언론사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기존의 매체들은 아마 이 네 번째 시나리오를 희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디어와 관련된 좀 중요한 미래 예측 그런 칼럼이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최근에 또 이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된 그 이유가 되기도 했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는데, 그 예산 중에 이제 특수활동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중앙일보 정치국제부문 기자인 남궁욱 기자가 오늘 신면에 쓴 현장에서란 칼럼 먼저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사설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국회는 의원 쌈짓돈처럼 쓰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예산으로 한 8,8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영수증 낼 필요 없는 그런 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한 50% 쓰고요. 나머지 이제 검찰, 경찰, 뭐 군에서도 쓰고요. 청와대에서도 씁니다. 그런데 남궁욱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회, 당신들도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쓴다는 기준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가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다. 여야 원내대표. 지금은 새누리당은 이제 원유철 대표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죠.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특수활동비를 쓴다고 합니다. 여야 불문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되면 월 1,000만 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그중 일부를 여야 간사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준다 등등의 얘기가 국회에서 이제 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때 받은 특수활동비를 각각 가족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고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얘기가 있지만, 동시에 사용액을 깐다고 저쪽 국정원 등이 깔 것도 아닌데 괜히 국회만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특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30일 한 얘기라고 하고요. 여당이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배경에도 이런 쌈짓돈 챙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특수활동비가 묻지마 예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그 내역을 커밍아웃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예. 정치권에서 이 얘기 뜨겁게 하고 있지만, 국회부터 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뭐 일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국회에서 쓰는 포션은 한 1%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회부터 이거 우리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다른 분야에 손을 대야 말빨이 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오늘 중앙일보의 남궁욱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특수활동비 이거 눈먼 돈 안 되게 개선책 만들어서 공론화해야 된다, 이런 기조입니다. 예. 다음 소개해줄 칼럼은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좀 제가 보기에도 이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일경 1134조 원입니다. 일경 1134조 원. 이게 올 상반기 증시에서 나온 어떤 자금 규모라고 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 규모가 경단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경제부장 맡고 있는 정경민 부장이 쓴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화폐나 경제의 규모에서 지금 숫자 얘기할 때 조단위 넘어서 경까지 갔으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화폐 단위 조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고 지금이 적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미 시중에선 자연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 아시죠?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뭐냐면요. 화폐 단위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예, 뭐 1,000원을 1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낮추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이 정경민 부장이 소개한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서울 이태원은 물론이고 강남이나 대학가 커피점에서 10,000원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메뉴판에 10.0. 예, 이렇게. 그러니까 1,000원을 1원으로 해서 10.0. 뭐 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5.0. 뭐 5,500원이다 하면 5.5 이렇게 표시합니다. 외국 가면은 이제 많이 그렇게 써 있어요. 뭐 1.5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금방 익숙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음식점이나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제 메뉴판에 이렇게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숫자 쭉 나열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적했듯이 이태원이나 강남 뭐 대학가 커피숍 가면은 10,000원을 10.0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폐단이 한번 낮춰가지고 이런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 중앙일보의 정경민 경제부장이 했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때도 한마 이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따라와야 될 뭐 복잡한 일들이 많다. 이런 주장 때문에 논의가 안 됐는데 이 정경민 부장의 얘기는 지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선거 임박하고 하면 또 선거와 뭐 상관도 없는데 괜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금부터 좀 공론을 시작해서 정선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다음 정부가 단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논의는 시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조단위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숫자 놓고 1경 1134조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끊어가지고 읽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커피숍이나 물건 사러 가셨을 때 메뉴판에 가격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수첩 칼럼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이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관심을 끈 게 이제 남북 간의 긴장 관계 이후여서 그런지 내년 국방 예산을 40조 1,395억 원, 사상 처음으로 이제 40조 원을 넘기는 국방 예산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전현석 정치부 전현석 기자의 얘기는 방산비리 그렇게 많은데 무슨 국방 예산 그렇게 늘리겠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입니다. 오히려 국방 예산 늘리려고 북한의 위협만 좀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이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남북한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자망을 해 물속으로 앉아서 다닌다는 얘기겠죠. 자망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참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확실치도 않은 정보를 공개해 안보 위기감만 고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 정부 당국이 너무 그 위기 상황 고조시켜서 국방비 부풀리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은 그 통영함 납품비리라든가 이런 방산비리 이렇게 많은데 무턱대고 국방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오늘 조선일보가 기자 수첩 칼럼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22면에 난 법조 출입하는 지호일 차장의 백합 엔딩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마당인데요. 사실 하나입니다. 팩트라는 얘기겠죠. 2007년 3월 30일 한신건영 자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압 수표 한 장이 발행됐다. 사장 한만호 씨의 지시를 받은 경위부장은 당일 수표 1억 원과 현금 1억 5천만 원, 미화 5만 달러를 마련했다. 27,900원짜리 여행용 가방도 구입해 돈을 담았다. 한 씨로부터 사용처를 확인한 경위부장은 장부에 접대비, 의원, 현금 3억 원이라고 기록했다. 1억 원 수표는 2년쯤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 사용하면서 행방이 드러났다. 동생이 2009년 2월 23일 아파트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건넨 1억 8,900만 원의
한씨의 수표가 섞여 있었다. 사실 두 번째 팩트라는 주장이겠죠. 2008년 2월 27일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1차 부도 충격으로 일산병원에 누워있던 한만호 씨를 병문안했다. 이튿날 한 전 총리의 보좌관이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이 준비됐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 보좌관은 집으로 찾아온 한 씨 운전기사에게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줬다. 각 봉지에는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었다. 운전기사는 봉지 1개를 한신건영 사무실로, 1개는 한 씨 어머니 집으로 배달했다. 어머니는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 부엌 냉장고 옆 빈 공간에 봉지를 놓고 그 위를 다른 봉지로 덮어뒀다. 그날 오후 한 전 총리와 한 씨는 30여 초씩 2차례 통화했다. 동생 전세금으로 나간 1억 원 수표와 보좌관이 반납한 2억 원은 기어이 전직 총리를 쓰러뜨린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됐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최소 3억 원 수수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사법부를 향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다. 혹여 그의 역사는 군사정권과 싸우며 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르던 시대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구치소까지 찾아와 순결 청렴의 꽃 백합을 건네는 지지자들에게 차마 데모의 이면을 인정하긴 두려웠던 걸까.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의 백합은 아직도 피어 있습니까? 국민일보 22면에 법조 출입하는 지호일 차장이 쓴 백합 엔딩이라는 제목의 한마당 칼럼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볍지만 어떨까요? 고민거리 하나 안겨드리고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공이 다룬 기사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에서 키우던 그 진돗개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10면에 실렸고요. 중앙일보에는 18면에 실렸고요. 동아일보에는 8면에 실렸습니다. 진돗개 강아지 5마리가 지난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게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나 뭐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청와대 새 식구가 태어났다.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올렸고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공이 다 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키우던 그 진돗개들이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강아지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개 새끼가 되겠죠. 이름 지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 번씩 어떤 이름 지으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서영석 타임스 들으셨고요. 방송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렸지만 서영석 이사가 이번 한 주간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고요. 내일 또 여러 신문에 난 주요 이슈에 대한 사설과 칼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한 주 제가 대신 진행 맡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